6번째 강의. 가족 호칭에 숨은 불편한 진실. 왜 부르면 부를수록 멀게만 느껴질까? 도련님, 아가씨, 처제, 처남, 장인어른, 장모님. 결혼을 통해 맺게 되는 새로운 가족관계에서 부르고 불리는 말들. 이러한 가족 호칭어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당연시되고 여성이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 되는 시대. 지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세계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들을 계속 사용 아주 오래된 미래. 1966년 2월 17일자 동아일보에는 2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독자의 기고문이 실려 있다.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에 사는 미혼자로 자신을 밝힌 윤형연이라는 분의 기고문이다. 기고문은 7남매의 맏며느리가 된 친구가 오랜만에 친정으로 나들이를 와서 미혼의 친구들이 그 친구의 집에 모여 시집살이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시작한다. 글쓴이는 특히 친구의 이야기 중에서 4살짜리 시누이에게 애기씨 소리가 차마 안 나오더라는 얘기에 주목한다. 7남매에 맞이다 보니 형제 중 막내가 4살이었던 모양이다. 친구의 이 말에 집에 모인 미혼의 친구들은 어머, 그런 꼬마한테 뭘? 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를 궁금해한다. 그 친구는 그래도 어떡하니? 누가 있을 땐 애기씨라고 그러고 아무도 없을 땐 이름을 불렀지 라고 답한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윤형연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한다. 결혼을 하면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되니 시부모님을 부모님처럼, 시동생들을 내 동생들처럼 사랑해야 하는데 하녀가 아닌 바에야 동생들에게 도련님이나 작은 아씨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이름을 불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였다. 하지만 자신의 이런 생각에 대해 친구의 어머니는 그 시고 떫은 소리를 말라.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왔어. 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에 대해 윤형연은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살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작은 아씨와 언니, 도련님과 아주머님처럼 불화가 생길 수도 있는 거리감이 있는 말을 사용하는 좋지 않은 풍습을 계속 본받을 필요가 있을까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과연 자신의 이러한 생각이 친구 어머니의 말처럼 시고 떫은 여자의 생각인지 물으며 글을 마무리한다. 그 많던 윤형연은 어디에 있을까? 이 글은 무려 만 55년 전에 기고된 글이다. 그런데 이 글에 등장하는 20대 여성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남편 동생을 아가씨,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한다는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기고자의 당시 나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기고 당시에 20세라고만 해도 기고자와 기고자의 친구들은 2021년 현재 75세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많던 윤형연은 어디로 간 걸까? 아직도 결혼 후 배우자의 동생들에게 사용해야 하는 아가씨, 도련님으로 대표되는 불평등한 가족 호칭어 문제가 명절 때마다 화제가 되고 있으니 말이다.
혹시 그들은 또 그런 세월을 살고 난 후에 며느리를 맞이할 때가 되어서는 친구의 어머니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친구 어머니처럼 아가씨, 도련님이라는 호칭어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며느리뻘의 젊은 여성들을 향해 그 시고 떫은 소리들 말라.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왔어. 라는 낯대는 마리아를 이어간 것은 아닐까? 정말 윤형연과 그 친구들의 생각은 친구 어머니의 말처럼 시고 떫은 여자의 생각인 걸까? 가족 호칭어에 숨어있는 불편한 진실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대 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의 가족들과 새로운 가족의 인연을 맺는다고 한다. 그래서 결혼은 두 남녀의 만남이 아니라 두 사람의 가족과 가족이 만나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일이라고들 한다. 그래서 결혼 후 배우자의 부모님을 자신의 부모님처럼 대해야 한다고들 하고 내 자식의 배우자를 새로운 자녀로 맞이해야 한다고들 한다. 그런데 서로를 부르는 호칭어를 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발견된다. 우선 여성은 결혼을 해서 배우자의 부모님을 보통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남성은 결혼을 해서 배우자의 부모님을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부른다. 여성과 남성이 배우자의 부모님을 다른 방식으로 부르고 있다. 여성이 배우자의 부모님을 부르는 아버님, 어머님은 아버지, 어머니의 높임을 의미하는 전미사 님을 붙인 말이다. 반면에 남성이 배우자의 부모님을 부르는 장인어른, 장모님이란 남자 어른과 여자 어른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 말에는 부모라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다. 이처럼 결혼한 여성은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호칭어를 통해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를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반면에 결혼한 남성은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호칭어를 통해 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다며 지속적으로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과 선 긋기는 놀랍게도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담고 있다. 여성은 결혼을 하면 배우자의 가족에 편입되는 반면에 남성은 결혼을 하면 배우자의 가족과는 가족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었으니 말이다. 딸이 결혼을 해서 사위를 맞이했는데 사위가 꼬박꼬박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못내 서운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물론 최근에는 사위도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늘기는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아버님, 어머님보다는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호칭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국립국어원의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실태 조사에 따르면 남성이 배우자의 아버지를 장인어른이라고 부르는 비율은 62.7%,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비율은 41.2%였고 남성이 배우자의 어머니를 장모님이라고 부르는 비율은 조금 더 높아서 67.6%,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비율은 조금 더 낮아서 37.0%였다. 너는 이제 신생아란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새로 자녀의 인연을 맺은 이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 결혼한 여성부터 보자. 여성들은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새아가, 아가, 며느라가, 얘야와 같이 불린다. 결혼을 해야 진짜 어른이 된다고 하던 어른들이 아니었던가. 결혼한 여성들은 의아하기 짝이 없다. 결혼을 해야 진짜 어른이 된다고 하더니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어른으로 대접하기는커녕 아기가 되었다. 그것도 그냥 아기가 아니다. 새아가라고 불리니 신생아가 된 것이다.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저는 당신을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고 계속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을 들은 분들은 다 큰 자식을 부르는 방법으로 부르지 않는다. 새아가, 아가, 며느라가, 얘야 라고 부르면서 너는 새로 태어난 아기란다. 이제 모두 새로 배우거라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실 뿐이다. 만약 결혼을 해서 서로의 문화를 배우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라면 여성의 부모님도 사위를 같은 의미에서 새아가, 아가, 사위아가, 얘야 라고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 사위에게는 사위의 성에 서방을 붙인 누구 서방이라고 한다.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부르며 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라고 선을 긋는 사위에게 배우자의 부모님도 남을 부르듯 거리를 두어 부른다. 여성과 남성은 부모님이 부르는 호칭어가 다르니 부모님으로부터 듣는 말 대접도 다르다. 여성은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너라 불리며 해체나 해라체의 말을 듣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남성은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자네라 불리며 하계체의 말을 듣는다. 여성과 남성이 결혼 후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다른 대접을 받고 있음이 호칭어를 통해 드러난다. 우리 집 서열 최하위는 누구? 배우자의 동생을 부르는 말을 비교해보면 더욱더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은 배우자의 동생들을 성별에 따라서 아가씨, 도련님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남성은 배우자의 동생들을 성별에 따라서 처제, 처남이라고 부른다. 아가씨, 도련님과 처제, 처남의 호칭어는 서로 다른 높임말을 이끄는 호칭어다. 호칭어로 말 대접이 달라진다. 아가씨, 도련님은 존댓말을 이끄는 호칭어다. 아가씨, 이리로 오세요. 도련님, 저리로 가세요가 자연스럽지. 아가씨, 이리로 와. 도련님, 저리로 가는 어울리지 않는다. 즉, 아가씨, 도련님이라는 호칭어를 사용함으로써 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존댓말을 쓰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처제, 처남은 반말을 이끈다. 처제, 이리로 와. 처남, 저리로 가는 자연스럽지만 처제, 이리로 오세요. 처남, 저리로 가세요는 어색하다. 처제, 처남이라는 호칭어는 아가씨, 도련님과는 달리 자연스럽게 반말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동생들은 어떻게 부르나? 동생들은 성별에 따라서 언니, 형수님이라고 부른다. 처음에는 언니, 형수님이라고 부르며 존댓말을 쓰던 동생들이 시간이 지나 친해지니 모두 반말이다. 여자 동생은 호칭은 그대로 둔 채 말끝이 반말로 바뀌었고 남자 동생은 어느새 형수님에서 님자를 떼고 형수라고 부르며 반말이다. 친해졌으니 반말을 하는 게 뭐 되수일까? 본가 동생들과도 모두 반말을 하고 자랐으니 이상할 게 없다. 그런데 일방적이라는 것이 문제다. 한쪽은 아무리 친해져도 아가씨, 도련님 호칭에 변화를 줄 수 없다. 호칭어에 변화가 없으니 친해진다고 반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호칭어가 바뀌지 않는 한 반말을 들어도 꼬박꼬박 존댓말을 해야 한다. 말로만 보면 결혼한 여성은 시집 가족들 중에 서열이 가장 낮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서열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시부모님의 새아기가 되었으니 결혼하자마자 시부모님의 자녀 중에서 가장 어린 막내 자녀가 된 것이니 말이다. 알고 보니 동생들은 사실 동생들이 아니었던 것이다. 결국 시부모님은 호칭을 통해
너는 우리 집 서열 최하위란다를 지속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셨던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동기간 서열 최하위도 아니었다. 동생들에게 아가씨,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을 보면 말이다. 동기간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신분제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하인이 주인집 자녀를 부르는 말로 동생들을 부르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러한 호칭을 통해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서 시집에서 정확히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를 확인받게 된다. 만약 남성도 결혼을 통해 똑같은 신분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래도 그러려니 받아들일 수 있다. 결혼이 문제지 성별이 문제가 아니니까 말이다. 하지만 남성은 배우자의 동생들을 주인집 아이들로 대접하지 않는다. 처제, 처남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호칭은 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가씨, 도련님과는 달리 반말을 부르는 호칭어이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다. 남편은 부모님을 부를 때도 나는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라고 하더니 동생을 부를 때도 너는 내 처의 여동생, 남동생일 뿐이야 라고 선을 그으니 서운함이 더 크다. 가족 서열과 나이 서열의 역전. 가족 호칭의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형제 자매들이 결혼을 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결혼을 통해 만들어진 가족 서열은 대체로 배우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족 서열과 나이 서열이 늘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가족 서열과 나이 서열이 역전이 되는 경우 서로가 서로를 부르는 말을 중심으로 한 말 대접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며느리 사이에서 벌어지는 호칭어 관련 갈등이다. 남편의 형이 결혼한 배우자의 나이가 자신의 나이보다 어린 경우 동서지간에 벌어지는 갈등이 대표적이다. 이때는 나이에 무관하게 남편의 학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소위 전통이기 때문이다. 즉, 남편의 형이 자신보다 10살이든 20살이든 어린 여성과 결혼을 한다고 해도 여성 사이의 나이 서열은 중요하지 않다. 남편의 형이 결혼한 배우자는 나이와 무관하게 무조건 형님이 된다.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야 어차피 아가씨, 도련님이라고도 부르는 마당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손이 동서랍시고 동서라고 부르며 만나자마자 반말을 하는 것이다. 부르는 말, 즉 호칭어는 말 끝에 상대 존대를 결정하기 때문에 동서라고 부르면 해체나 해라체 혹은 아무리 높여도 하계체를 쓰며 하대를 하는 것이 한국어의 문법이다. 둘만의 문제라면 서로 터놓고 서로 편한 대로 부를 수도 있겠지만 가족 호칭어 문제는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당장 남편 사이에 위아래가 존재하니 상대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존대 혹은 하대하는 것은 자신을 존대 혹은 하대하는 문제로 들릴 수 있다. 또한 부모 입장에서는 형제 사이의 위계를 강조하며 키워온 만큼 결혼을 통해 그 위계가 손상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둘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결혼을 해서 아내의 오빠나 언니가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경우 똑같은 문제가 벌어진다. 아내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도 아내의 가족 내 서열에 따라야 한다. 아내의 오빠에게는 형님, 아내의 언니에게는 처형이라고 불러야 한다.
한참 어린 아내의 오빠에게 형님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는 여성의 경우보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가 훨씬 쉽다. 확대된 가족 모임은 남성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성의 가족 모임은 불편한 사람이 온다면 안 가도 그만이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피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은 큰 차이가 있다. 가족 호칭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그까짓 호칭이 뭐라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호칭어, 특히 가족 호칭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가족의 행복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가족을 바라고 꿈꾼다. 그렇다면 행복한 가족은 어떤 가족일까? 물론 행복한 가족이 어떤 것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행복한 가족의 한 가지 공통점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행복한 가족이 지닌 공통점은 바로 소통이다. 행복한 가족은 가족 사이에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 만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운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만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언제든지 모이자 하면 모임이 되고 모임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한다. 문제가 생겨도 서로 소통해서 함께 해결해 간다. 행복한 가족은 이렇게 소통이 원활한 가족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소통이 원활하려면 기본적으로 서로 말을 해야 한다. 말을 하지 않는데 소통이 원활할 수는 없다. 서로 말을 하려면 서로를 불러야 한다. 그런데 앞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어는 공손한 장면에서 너를 너라고 부르기 어려운 몇 안 되는 언어라서 상대와 이야기하기 위해 너를 대신할 호칭어가 필요한 특징이 있다. 그리고 한국어의 높임법은 호칭어와 이 호칭어가 이끄는 말끝으로 실현된다. 그런데 호칭어가 불편하다면, 그리고 그 호칭어가 이끄는 높임의 정도가 공평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연히 서로 말하는 것이 불편해질 것이다. 말하는 것이 불편해지면 말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서로 말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면 서로 만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만나면 말을 해야 하고 말을 하려면 호칭어를 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호칭어를 안 쓰고 그럭저럭 말을 한다고 해도 말끝은 맺어야 한다. 말끝을 맺으려면 높임의 정도를 표시해야 하니 말끝을 흐릴 수밖에 없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말끝을 흐릴 수는 없어 영 불편하다. 그러니 서로 만나는 기회를 가급적 줄이려 애를 쓰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피할 수 없는 가족 모임은 있게 마련이다. 명절이 대표적이다. 핵가족이 일반화되어 평소에는 모이지 않던 가족도 명절이 되면 모이게 된다. 피할 수 있는 한 피해왔던 불편한 관계가 어쩔 수 없이 다 모일 수밖에 없으니 그날은 평소 잠재되어 있던 갈등의 씨앗이 확인되고 발현되는 기회가 된다. 남성의 가게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가부장적인 명절 풍속이 낳은 명절 증후군 중 하나가 가족 호칭 문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몇 년간 명절 때마다 가장 많이 소비되는 기사 중 하나가 성별 비대칭적인 가족 호칭의 문제라는 것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명절에는 직계 가족들만의 모임에서 끝나지 않는다. 제사를 지내는 집이라면
시아버지의 형제들과 그 배우자들이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모두 모이게 된다. 이제 가족 호칭어 문제는 직계가족의 테두리를 넘어서게 된다. 집안이 어떻다, 전통이 어떻다는 훈수를 두는 남편 본가 어른들 속에서 새아가, 아가, 며느라가는 그야말로 아기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버티기가 힘들다. 노동에 있어서도 성불평등하고 성별 비대칭적이라는 문제를 눈앞에서 지켜보며 몸으로 체험 중인데 말까지 지적을 받으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니 속이 그야말로 부글거린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 말을 다 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하니 참을 수밖에 없다. 그 자리가 즐거울 리가 없다.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런 감정이 한 번, 두 번 쌓이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명절은 물론 남편 본가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려 한다. 다 이유가 있는 거리두기였던 것이다. 가족 호칭어는 왜 달라지지 않을까? 가족 호칭어 문제에서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가족 호칭어가 모두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문제가 되는 호칭어는 대부분 결혼으로 인해 새가족이 된 여성과 관련이 있는 호칭어라는 점이다. 셋째, 1966년 가족 호칭어 문제에 공감했던 20대들이 지금은 70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족 호칭어를 둘러싼 문제가 세대 간 갈등 요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 모든 가족 호칭어가 다 문제였다면 변화는 더 빨리 그리고 쉽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모두의 문제라면 공감대를 얻기가 쉬우니 말이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가족 호칭어는 대부분 결혼으로 새로 가족의 구성원이 된 여성이 사용하는 호칭어와 주로 관련이 있다. 문제의 당사자가 일단 수적으로 소수다. 게다가 그들은 변화를 주도할 만한 가족 내 권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이 없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 불편함을 스스로 감당하는 것, 아니면 불편함을 회피하는 것이다. 목소리를 내는 순간 가정의 평화가 깨진다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란 문제의식을 갖기 어려운 존재고 문제의식을 갖는다고 해도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 익숙해져서 입에 붙어버리게 되면, 즉 습관화되면 문제의식이 희석된다는 데 있다. 가족 호칭어 역시 사용해야 하는 시작점에서 느꼈던 불편감은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 입에 붙게 되면서 문제의식이 사라진다. 더욱이 나이가 들수록 가족 호칭어의 불편함은 더 이상 자신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 문제의식을 가졌던 젊은 여성은 이제 새 가족을 맞이하는 중년의 여성이 되어가기 때문이다. 관계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중년의 여성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제 기득권자가 되어 앞서 언급했던 55년 전 기사의 친구 어머니처럼 그 시고 떫은 소리들 말라,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권력자가 된다. 그리고 그 권력자들은 문제를 제기하는 젊은 여성들을 두고 호칭이 뭐라고 그 난리들이냐, 그냥 불러주지. 그게 뭐 어려운가? 불러주는데 돈이 들어? 입이 고장나? 은근히 우리 집안을 무시해서 저러는 거 아니야? 그럼 왜 결혼했어? 결혼하면 당연히 그렇게 불러야 하는데 말이야. 나도 다 그렇게 부르며 살았는데 문제가 없잖아. 요즘 애들이란 이라며 혀를 찰지도 모른다. 이처럼 가족 호칭어 문제는
누구에게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서 무관심할 수밖에 없고 누구에게는 자신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자각하기 어렵다. 문제를 자각한다고 해도 문제의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습관이 되어 문제의식은 흐려지게 된다. 게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남의 문제가 되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오랫동안 불편함의 고리가 쉽게 끊어지지 않았던 이유다. 불편하다는 당신에게 어떤 표현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공감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는 공감보다는 거부감이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그렇게 부른다고 그런 뜻이 아니다. 둘째, 그렇게 배웠으니 그렇게 써야 한다. 셋째,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구느냐. 넷째,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문제를 만든다. 그리고 덧붙여 가족 호칭어 문제에 대해서는 한 가지가 더 있다. 다섯째, 우리의 전통인데 전통을 무시하는 것인가? 전통은 지켜야 한다. 우선 그렇게 부른다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은 그 표현이 문제가 되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좀 불편해도 더 그 뜻에 맞는 말로 바꾸는 것이 더 옳은 태도일 것이다. 새로 고침에 드는 비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즉 나의 불편함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배웠으니 그렇게 써야 한다면 우리는 왜 그간 우리의 세계관을 담지 못하는 그 많은 표현들을 새로 고침해 왔을까? 우리는 그렇게 배웠지만 다음 세대에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위해 잠시의 불편함을 감내했던 우리의 노력은 무의미한 것이었을까?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관에서 벗어나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관이 반영된 표현으로 고쳐가기 위해 우리는 그간 많은 표현들을 바꿔왔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새로 고침했던 일을 들 수 있다. 일제강점기였던 1941년 일본 왕의 칙령으로 소학교는 국민학교가 되었다. 일본은 국가주의를 강화할 목적으로 황국 시민의 학교라는 의미를 담아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도 한참 동안 우리는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새로 고침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용했었다. 하지만 1996년 드디어 그 부끄러운 이름에서 벗어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 국민학교는 하루아침에 초등학교가 되었다. 우리는 모든 불편함을 극복하고 부끄러운 이름을 새로 고침한 것이다. 가부장적이고 불평등한 세계관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세계관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런 세계관이 담긴 표현들을 새로 고침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물려줄 의무가 있다. 예민하게 구는 것은 어려운 것이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니다. 언어는 사용을 통해 습관화되면서 감수성이 무뎌지는 특성이 있는 만큼 감수성을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남들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가진 것이다. 대부분이 못 짚은 것을 대신 짚어준 것이니 칭찬하고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 비난하고 조롱해야 하는 일은 아니다. 별것도 아닌 일로 문제를 만드는 것이라면 별것도 아닌데 그 요구를 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별것도 아닌 일이라고 이야기하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역설적으로 별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 것은 아닐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의 전통이니 무시하지 말고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가족 호칭어 문제에서는 꼭 등장한다. 그런데 불평등과 차별의 세계관에 기반한 전통도 전통이니 지켜야 하는 것인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은 오랜 군주제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민주주의의 전통을 새로 세웠을까? 또 왜 우리는 오랜 신분제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인권과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만약 우리의 전통이 성차별적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지킬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전통은 지켜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 전통이니 지켜야 한다면 이런 질문에 설득력 있는 답변을 먼저 제공해야 한다. 추구하는 가치가 담긴 언어를 위해. 그런데 가족 호칭어 문제는 그냥 가족 내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닐까? 어떤 사람들은 가족 호칭어가 뭐라고 그렇게 문제를 삼는가 의아해하기도 한다. 가족 호칭어 문제에 대해 목소리가 나오면 어떤 사람들은 불편함을 표현한다. 가족 내에서 알아서 할 일을 가지고 왜 사회적으로 떠들어대느냐고 말이다. 하지만 언어는 개인이 바꾸어야 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이다. 언어는 사회적 합의가 없이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하루아침에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언어다. 하루아침에 우리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었고 간호부를 간호원으로 그리고 간호원을 다시 간호사로 바꾸어 왔다.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제강점기의 잔재를 언어에서 걷어내왔고 차별과 불평등의 언어를 지속적으로 새로 고침해 가고 있다. 이제는 가족 호칭어에 숨어있는 불평등과 차별의 요소를 걷어낼 때다. 가족 호칭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일상의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줄 것이고 더 행복하고 평등한 가족 문화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다.